오늘은 저번에 얘기했듯이요. 이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대안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미리 존재했던, 그러니까 보통 역사적으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존재했다고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는 원시 공동체 사회, 내지는 뭐 원시 꼬민주의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는 아니고는 이제 윤곽을 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페루하고 호주 원주민들 있죠. 그리고 인도 쪽으로 좀 상장이 왔어요. 근데 페루를 한다는 얘기는 거의 남미를 거의 한다는 얘기예요. 인카족이 이제 스페인한테 점령당하기 전에 어떻게 살았고, 그게 어떤 식의 해체 과정을 겪는가, 이런 어떤 서구 자본주의 세력이 실질적으로 되게 이제 토지를 공동 소유하면서 서로 아주 민주적인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많은 공동체들을 어떻게 해체했고, 그런 것들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다루고, 오늘은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원래 여기서 좀 일단 나오겠지만, 원래 시작은 가장 연구가 많이 된 거는 소위 얘기하는 독일의 마르크 공동체라는 마르크가 우리는 옛날 독일 돈이지만 일정한 넓이의 토지를 가졌죠. 마르크가. 이게 나중에 화폐단위 이제 쓰인 건데,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촌락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이건 게르만 민족성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미르라고 러시아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건 또 범슬라브주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계속 보니까 그 두 군데서만 그런 게 존재했던 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그런 것들이 다 존재했어요. 그래서 비슷한 것들이 다 존재.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거의 20세기 초반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는 어느 정도 공동 소유하면서 분할해서 경작하고, 나머지 숲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목초지라든지 강이든지 바다라든지 다 공동 소유. 지금은 뭐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도 비슷해. 우리나라 국유지산이라는 것은 대부분 아무나 썼던 거예요.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듯이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왕이 마지막에 결정했던 사안 중에 하나가 묘자리예요. 묘자. 그런가 하면 묘는 아무나 산에 가서 쓸 수 있어요. 산은 다 공동소유예요. 알아서. 그래서 명당자리에 누가 써놓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옆에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소유권 분쟁이 생깁니다. 왜? 자본주의가 돌아오면서 이제 소유권에 대한 생각이, 사유재산이라는 게 이제 생겨났기 때문에, 이 묘자리를 누가 먼저 썼느냐? 그건 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아직도 그래갖고 몇 개 집안은 그대로 서로 담싸가지고 같이 있는 데도 있어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다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여기저기서 연구가 되다가, 나중에 이제 영국의 인류학자인 모건이라는 사람이 체계화시켜가지고 이제 나중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건데, 우리가 마르크스나 엥겔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써오는 많은 부분들은 모건의 연구에 의존하고 있어요. 독일 이데올로기라든지 여러 가지 책에 나오는 사유재산 가족 체계 이런 거는 다 모건이 만들어 놓은 이론들을 갖다가 전본으로 보고 쓴 거거든요. 모건을 제대로 알면 나중에 이제 마르크스나 엥겔스의 원전을 볼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은,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존재하지 않아 사회적 계급이 구분이 없었으며, 그러니까 당연히 재산을 누가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계급이 나뉜 거거든요. 따라서 계급지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원시적으로, 부르주아학자들은 항상 이걸 갖다 왜 논쟁을 하냐면, 이 사람들은 사유재산이라는 걸 갖다가 인류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있었고, 그렇게 정당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주인이 없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만약에 전부 다 공동으로 썼다 그러면 그 사람들 뭐라고 책에다 쓰겠어요? 국가소유였다 이렇게 써요. 국가소유. 근데 많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인이 없었거든요. 국가에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돈을 받고 관리하는 게 아니었죠. 없었죠.
그러나 원시 공동체 사회는 어떤 세계 지역이나 어떤 인종, 민족성이 결코 아니며 문화 단계의 특정한 수준에서 인간 사이의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형태라는 이제 결론을 이제 학자들이 내렸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문화 단계의 특정한 수준에서 원시 공유주의가 있었다. 실존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 민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특수한 문화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그 한 사회의 단계였다고 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 첫 번째로 게르만 촌락 공동체, 소위 마르크 공동체를 얘기해 보면은 풍부한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대부분 목초지를 쫓아다녔죠. 그러다가 점차로 목초지가 풍부한데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경작하고 동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반농사, 논농사도 지면서 유목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전형적인, 아직도 우리가 유목민족들을 유목만 하는 민족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는 몽고 일부, 그리고 또 저쪽 시베리아 쪽에 가면은 뭐 술로 그런 거 작업하는 애 있죠. 그런 애들은 아직도 남아있긴 하지만 대부분 처음에는 유목민족에서 점차적으로 경작을 부차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경작 자체가 이제 목적이 되고 목축, 소나 이렇게 가축을 키우는 거는 이제 그게 이제 부차적으로 변해버려요. 왜 그런가 하면은 유목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컬처라는 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알죠? 문화라는 게 컬티베이트에서 나온 거예요. 영어로. 그거는 경작하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면 경작을 하려면 한 군데 머물러야 되잖아요. 한 군데 머무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그러면 서서히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자기들끼리 어떤 규정이 생기겠죠. 그게 이제 하나의 문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그런 단어가 굉장히 재밌어요. 아그라, 농업이 뭐예요? 에그리컬처죠. 그러면 컬처가 있죠, 거기에. 에그리하고 합친 거죠. 이거 앉으세요. 에그리컬처죠. 그러니까 그 에그리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봉건제도를 굉장히 많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뭔가 하면 에그리라는 말이 라틴어로 하면 성밖이라는 뜻이. 옛날에 성밖의 문화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또 많은 걸 유추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생산자들은,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성 밖에서 살았죠. 성 안에는 누가 살았어요? 왕, 군인, 신하, 궁녀, 다 그런 사람들이 살았죠. 그런 사람들이 계급은 우리가 뭘로 알아봤겠어요, 그 당시에? 계급, 귀족. 뭘로 알아봐요? 제가 왕이다는 거. 왕이라고 쓰고 다니는 옷을. 그래서 용포는 왕이 옷. 그리고 누구죠? 이 높은 사람들, 학수로 정일품이다 일품을 낳고 궁녀들이 있는 옷이 있었고. 근데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보면은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인데 일정한 계급을 형성하지 않고 지들끼리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성 밖에 사람들이 보면 그게 불어로 부르주아죠. 부르주아가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인데 일단 계급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시민이라고 그러죠. 시 안에 사는 사람인데 일정 계급이 없는 거야. 자기들이 밖에서 보고 온대. 그 사람들이 나중에 혁명을 일으킨 게 시민이에요. 부르주아. 그래서 이제 걔들이 스코틀랜드 이쪽에서 입던 특별한 옷이 있어요. 그 옷의 이름이 시빌리예요. 우리가 시빌리제이션 그러면 시민화, 문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있는 것도 이제 시빌리겠죠. 그래서 이제 시빌리제이션 하면은 왕도 그렇고 전부 다 자기 옷을 떨쳐버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문명화된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우는 시민화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단어 속에서 많은 경우는 역사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무래도 하여간 컬처가 그런 거예요. 컬처라는 것은 하나의 일정한 경작을 해서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걔가 옮겨다니는 유목민족들은 컬처가 없는 거예요. 문화가 없어요. 문화도 없고 어떤 그냥 막 여기저기 옮겨다니니까 풀만 찾아가죠. 근데 이제 독일 애들이 게르만족들이 소위 얘기하는 민족 대이동을 하죠. 혼주한테 쫓겨가지고. 그러면서 걔들이 이쪽 서양 이쪽으로 오면서 목초지하고 경작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겠죠. 거기 이제 정착하기 시작.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이. 근데 거기에 일정한 우리가 알 수 있는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제도들이 존재해요. 그 밑에 보면은 그 모든 경작지는 공유재산이며 가치적으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경작하였다. 그러니까 하나의 부족, 독일 여러 가지 부족이 있었겠죠. 부족들이 다 모이면은 그 밑에 있는 하나의 시족들한테 일정한 토지를 갖다가 분할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착해라. 그러고 경제적, 법적 그리고 일상적인 사안은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총회에서의 책임자가 총회에서 모든 책임자고 공직자를 민주적으로 선출합니다. 부족은 이러한 시적 공동체인 마을 공동체로의 통합업체로서 최고 사법기관과 또 다른 어떤 외부의 적과 싸우는 하나의 군부대예요. 이 게르만 공동체는 게르만의 특수한 즉 게르만 정신의 발현이 아니라 유산 생산 관계가 세계 도시에서 파견되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가 아까 얘기한 미르라든지 슬라브족 그리고 해외 잉카, 인도 그리고 알제리 특히 아프리카 북부 이런 데서 모든 곳에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구는 많이 안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도네시아 이쪽도 다 이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농노제도가 강력하고 지배했었지만 가혹한 농노제도가 전체적인 국가기구의 철제 지붕 아래서 러시아 촌락은 그렇게 농노제도하고 국가의 강력한 힘 아래에서도 촌락은 똑같은 호민주의적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러시아는 굉장히 재밌는 게 러시아는 국가에 의해서 농민들이 해방됐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굉장히 재밌어요. 국가가 농민을 해방시키면은 자본주의적인 게 막 발달을 해야 되는데 원래 농민이라든지 농노라든지 노예 해방이 자본주의에서는 핵심 사항이라고 했죠. 왜? 자유로운 임노동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시작은 많은 경우에는 가부경장입니다. 물론 그 안에 어느 정도 돈 버는 사람도 존재했겠지만 돈을 벌으면 뭐예요? 공장을 지어도 노동자들이 굉장히 충분한 노동력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노동력에 대한 싸움은 굉장히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노동력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영국 자본주의 초기에서는 자본가가 공장을 세웠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대부분의 농노들은 거주지원 여행이 없었죠. 그래서 거주지원 여행을 없앤 거예요, 영주들이. 저쪽 영주가 착하다가 이사가 자기 쪽 땅을 누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수단은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들고 가버려서 그때는 아직 개간한 황무지가 굉장히 도처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삽 들고 괭이 들고 그때 철이 굉장히 길겠죠. 개간할 수 있는 도구가 그 생산수단은 굉장히 핵심이었거든요. 그걸 들고 나가서 가족 다니고 가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못 가잖아요. 그런데 자본가 입장에서는 노동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자본주의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렇게 조금씩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큰 혁명이 필요가 없었다. 야금야금 이제 부르주아지 권력을 잡았죠. 결국은 어떤 식으로 처음에 노동력을 했는지 알아요? 소위 그 당시에도 조직폭력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본가들이 걔들을 고용해요. 근데 자기들이 자유롭게 노동력으로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 파머였던 거예요. 파머는 우리가 농노가 아니고 자유로운 농민들인데 자유농이죠. 자유농인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하면 농사 짓게 놔둬요. 그러다가 추수할 때쯤 가가지고 농복들이 다 엎어버리는 거야. 또 먹고 살 게 없어. 그런 식으로 노동력을 공부해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자본주의가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다른 데는 한 번에 노예제도나 농노를 해방시켜가지고 자본주의에 필요한 노동력을 이제 만들어내죠. 그래서 법적으로 농노 해방이라든지 노예 해방이 우리나라도 노예 해방을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해요. 그런데 가장 진보적인 사람이었던 것은 유영원이에요. 그리고 가장 보수적인 실학자는 정약용이에요. 굉장히 재밌는데 유영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종모제예요. 종모제. 그러니까 엄마의 계급을 따라갑니다. 자식은. 근데 종모제인데 노예도 종모제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노예고 아버지가 일평민이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평민이면 아버지가 머슴이잖아요. 그러면 노예가 돼요. 근데 당시에 우리는 지금 노예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한국 드라마에서 왜곡된 그냥 한 양반의 소유주를 알고 있는데 소유는 물론 소유지만 머슴은 대부분 집에서 있는 머슴이 있었죠. 집 밖에 있었어요. 집 밖에 있으면서 일정한 자기 소유주의 땅을 개간만 해주면 돼요. 경량만 해주면 돼요. 경량만 해서 거기 일부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이거예요. 아주 성실하고 아주 막 힘센 노예는 자기 땅을 개간해갖고 자기가 농사를 졌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머슴이나 노예가 주인의 땅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영원 같은 경우는 이게 종문법인데 자꾸 법이 막 흐지부지해지면서
엄마가 노예가 아닌데도 다 노예로 둘 중에 하나가 노예면 노예가 되고 조선시대 종국기로 하면. 그래서 그 유영원 같은 사람은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생각을 해봐요. 노예들은 세금은 안 되죠. 세금 안 되죠. 그러니까 빨리 노예를 갖다 종목법을 시행하자. 그리고 점차적으로 가서 종목법을 시행하면 점차적으로 노예 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나라가 더 부강해진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정약용 같은 경우는 뭐라고 쓰는지 알아요? 정약용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철저하게 왕권에 붙어있던 사람. 다른 문제는 많이 굉장히 진보적이었지만 왕권에 붙어있는 뭐라 그러냐. 어떻게 자기가 길거리에 해방된 노예들이 돈을 벌어갖고 잔차를 입고 다니는 걸 자기가 쳐다볼 수가 있겠냐. 그래서 정무법으로의 복귀를 갖다가 거부해요. 못하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면 굉장히 재밌는 일입니다. 러시아에서는 뭔가는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국가에서 일부러 농민을 해방시켜놓고 농민들 해방시켜놓고 각자 땅을 막 나눠줘놓고 어떻게 해야지? 세금을 더 받기 시작해요. 세금을 받지. 굉장히 재밌어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게 처음에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은 국가 차원에서 자본주의를 만들어 나갈 때 두 가지가 핵심이죠. 일단 돈이 있어요. 두 번째는 노동력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지 뭐를 해요? 뭐 자본을 사오고 기계를 사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고 러시아 같은 경우고 국가 주도로 이렇게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많은 경우에는 돈을 갖다가 여태까지는 현물로 받던 세금을 현금으로 받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건데 뭔가 하면은 현물로 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11조를 내도 감나무에서 감이 10개 열리면 한 개를 내면 되죠. 근데 이제 법이 바뀌고 감나무 하나당 얼마. 그럼 내년에 감이 하나도 안 열렸어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현물세는 경작된 거에 몇 프로예요? 자기가 추수한 후에 몇 프로를 내는 건데 현물세는 없죠. 농민들 완전히 흉작됐어도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두 가지 일석이조를 하는 거예요. 농민 못 내는 농민들은 어떻게 돼요? 노동자가 돼야 되죠. 프롤레타리아가 돼갖고 프롤레타리아 이제 노동력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농촌에서 노동자로 옮겨가는 거죠. 두 번째로는 돈도. 두 가지를 동시에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은 실질적으로 언제 극적으로 대단위로 벌어지냐면은 일제시대 지나면 그게 새마을운동이에요. 새마을운동이 뭐를 하는 운동이냐면은 처음에는 여군들 여기저기서 여성 노동자들이 일을 해요. 근데 박정희가 60년대 중후반에 이제 중화공업을 발달시키는 거죠. 중화공업은 어디에 있어요? 남자들이 근육이 필요하죠. 이게 다 어디 있어요? 농촌에. 그 사람 생각은 농촌의 생산성을 높여야지. 남자들이 공장을 오거든. 그렇다고 이게 자본주의 국가에서 강제로 잡아다가 옛날 노예제도 아니고 포함지치 가서 일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경운기, 일본에 또 경운기를 들여. 경운기가 다니면 어떻게 돼요? 땅도 넓히고 다 해야 되죠. 경운기가 들어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농촌의 생산력이 급상승. 땅도 깊게 파지, 물도 되지. 그리고 또 군반도 쉽지. 그리고 추수도 쉽지. 그러면서 일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산업 중공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갖다 얻어내는 거죠. 새마을운동을 괜히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막 그 전 국민적으로 막 그 운동을 불러일으켰던 거는 실적으로 공장에 필요한 남성 노동자들을 갖다가 농촌에서 도시로 공장으로 빼돌리는 좀 더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여간 그거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나 이런 거를 인식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노동력을 계속 유지하는 거. 노동력을 어떻게 공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시공동체 사회가 어떤 특정한 단계 수준에서 인간사의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형태라는 게 이런 어떤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드디어 16, 17세기에 시작된 식민지 약탈에서도 다 드러나요. 가서 직접 본 거죠. 이게 러시아, 독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페루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다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식민지 착취 모든 부의 근원인 토지 점유와 지속적인 세금 부과를 위해서 10세기, 이게 10세기가 아니라 16세기예요. 16세기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약탈자들에게 가장 커다란 장애물은 원주민들이 보유한 소유재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다 공동 소유니까. 공동소유니까 그냥 뺏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저항을 했겠죠.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일단 자기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면 공동 소유지를 개인 소유지로 바꿔요. 그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땅을 나눠주고 그리고 땅마다 세금을 부과하고 그 알질 같은 경우는 이래요. 야자수 있죠.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땅을 잘 안 파니까 야자수 나무 하나당 세금을 붙여요. 그 야자수 나무를 막 다 대버리는 거예요. 세금 안 내려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원주민들이나 아니면은 그 유목민들이 가지고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갖다가 사적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사들여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일단 사적 소유로 돌린 다음에 프랑스나 똑같아요.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면 고리대금업자를 데리고 들어가. 고리대금업자. 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럼 땅을 저당가 빌려주는 거지. 그래서 서서히 이제 토지로부터 이제 쫓아내죠. 그런 식의 이제 방법을 쓰죠. 그래서 원주민들이 다 같이 소유하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누구의 소유자 아닌 거예요. 그 소유자를 알아야만 이게 밴드인데 추장 너 네 거냐 그럼 걔한테 돈 주고 뺏어야 되는데 아무 소유주가 아니에요. 이게 소유 제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일정 원칙만 있을 뿐이죠.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래서 이런 똑같은 거는 17세기 영국 약탈자들도 인도의 벵골이라든지 펀자브 지방에서 유사하게 경험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면 겐스와 인더스 강역에서 농촌 소유지를 발견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경작지가 단순하게 분할된 것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교환됩니다. 어떤 경우는 마을 전체끼리 교환이 돼요. 마을 주민 전체가 A 마을에서 B 마을로 이사 가고 B 마을에서 A 마을로 이사로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땅을 갖다가 공동으로 공유한 것뿐만 아니라 땅까지 서로 바꿔가면서 살아가요. 이게 굉장히 서양 애들이 보기에 놀라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없는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적 소유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기한 형태도 존재했다. 하지만 개별 농가가 서로 분할지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촌락들이 5년마다 그들이 분할지를 교환하며 교환 시에는 전 촌락이 이주했다. 가장 오래된 포문주의 형태는 포문주의 형태 공동소유 제도는 강력한 친족 연맹과 함께 수천 년 된 풍속에서 유래한다는 것. 이주한 인도인들이 새로운 고향에서의 첫 번째 정착을 오늘날의 인도가 이어받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어떤 지금 이 당시에 19세기에 확인된 인도의 어떤 촌락 공동체는 이렇게 수천 년 됐다. 굉장히 오래돼요. 또 똑같이 프랑스도 아프리카에서 동시에 발견한 것이 이러한 인종 집단을 훨씬 넘어선다. 특히 북부 아프리카의 아랍인들과 아르바리인들에게서 인도에서와 동일한 제도를 확인한다. 커바일족의 경우 시족연맹은 이미 개별 분파로 분열되었지만 시족의 힘은 아주 강력했다. 그들은 연대하여 세금을 책임지었으며 식량으로서 가족들 간의 분배에 결정적이었던 가축들을 공동으로 구매했다. 토지를 둘러싼 모든 분쟁에서 시족 평의회가 최상위 재판관이었다. 커바이족의 중앙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시족의 승인이 필요하였으며 시족 평의회가 경작되는 토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전혀 이 시족 평의회라는 건 뭐겠어요? 모든 시족이 동시에 모여서 사는 평의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옛날에 뭐 우리가 러시아 옛날에 그 말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러시아가 처음 1905년 혁명이 성공하면서 여기서 소비에트들이 쓰죠. 소련 연방이라 그랬잖아요. 그 소비에트가 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옛날의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 많은 조직들이나 조직 체계라든지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고민이 돼갔어요. 사회주의자. 고민이 돼갔어요. 분할되지 않은 가족의 소유주는 관례로 간주되었다. 이 가족은 현재 유럽적 의미의 개별 결혼 생활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오래된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묘사한 것과 같은 전형적인 가부장적 가족이었다. 이 가족은 사촌들까지 아버지 엄마뿐만 아니라 손자, 삼촌, 이모들, 조카들, 사촌들을 구성된 친족 집단이었다. 이 친족 집단에서는 1814년 다른 프랑스 연구가인 이 사람이 관례적으로 가장 나이 많은 가족 성원이 분할되지 않은 소유주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지위는 가족에 의하여 선출되었고 매우 중요한 사안들은 특히 토지 판매와 구매에 대해서는 전체 가족 평의의 조언을 구하여야 했다고 적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아무리 가부장적이어도 이건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가부장적인 한쪽 친족 집단이었어도 거기 가장 높은 가부장이 전혀 권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우리도 가족별로 민주적인 집안들 있죠. 이게 이제 그 옛날에 우리나라 똑같은 이런 제도 우리나라 아직도 있죠. 어때? 어떤 거 있어요? 선산이라든지 아니면 종갓집 땅은 그 모든 사람한테 사인을 받기 전에 도장을 받기 전에 못 팔아먹죠. 그게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었다고 예측할 수 있는 시족의 그 공유지. 우리나라에 분명히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책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냥 분명히 있었고 그 흔적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잉카 제국에 대한 몇 가지 표현을 제가 이렇게 골라온 건데 온화한 전제분주의 가부장적이고 신권적 지혜하에 인민이 완전한 공동소유에서 살았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고 전설적인 포민주의 제국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류의 역사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뚝 선 신권 정치를 토대로 하는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군주국 이 군주국에는 사회적 군주국이라는 거예요. 군주라고 해서 모든 걸 지배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군주가 이때는 거의 공동체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이런 이 군주국에서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이상적으로 파악하고 현재 추구하고 있지만 어느 시대에도 도달하지 못한 것들의 대부분이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때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요새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거 있죠. 나다크 오래된 미래 여기서 똑같이 우리가 오래된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오래된 것들이지만 우리의 미래의 사회를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그 당시에 20세기 초반, 19세기 말 막스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모건이라든지 막스의 저작들이 많은 사회주의자들한테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건에 대해서 이제 보면 모건의 업적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이 모건의 업적 세계는 로자 룩셈부르크가 제가 지금 번역하고 있는 정치경제학 입문에서 로자 룩셈부르크가 세 가지를 정리한 거예요. 그거 제가 좀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모건의 업적을 사람은 이 로자 룩셈부르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거 하면은 모건은 문화사에서 일정한 발전 단계를 그리고 또한 이러한 발전의 근본적인 추진력을 밝힘으로써 처음으로 선사시대의 문화사에 과학적 체계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죠. 선사시대가 어땠는가 우리가 예측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선사시대가 문화가 어떤 식으로 발전했다. 어떤 식의 단계에 있었을 것이라는 걸 갖다 과학적으로 틀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의 그 노력도 있었지만 이 사람의 삶의 그 과정 속에서 확인되는 게 영국 사람이거든요. 영국의 인류학자인데 어디로 아메리카,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거야. 미국으로 이민 가니까 거기에 원주민들도 있고 인디언들 있죠. 인디언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얘도 우리 조상들 옛날에 이렇게 살았겠지 하면서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과학적인 체계를 만들어요. 그 당시까지 성문화된 역사 이전의 사회적 삶의 엄청난 기간과 동시에 지금도 이 아직 생존하고 있는 원시 종족들이 다채로운 형태와 단계로 가득 찬 사회관계는 다소간 난잡한 무질서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무질서로부터 여기저기에 미완성 논문들이 과학적으로 발표되었다. 특히 이전의 상태를 요약적으로 표시하곤 했던 미개는 단지 부정적인 개념으로 간주되었으며 문명의 특징으로 여겨졌던 것들에 대한 결핍을 표시하는 개념으로 간주되었다. 이게 모건이 했다는 게 그 전에요. 근데 모건이 들어오면서 미개, 야만, 문명이라는 게 하나의 단계로 된 거지. 문명에 대한 부정적인 뭐가 없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유럽도 미개, 야만을 거쳤다는 거예요. 야만, 미개를 거쳐서 문명이 됐다는 거죠. 이걸 갖다 과학적인 하나의 단계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많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해요? 어디 아프리카 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문명적으로 뒤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죠. 이 사람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문명적으로 뒤떨어진 게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 살고 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문화인류학적으로 문화제국주의자들 있죠. 이 사람들한테 엄청난 그 영향을 끼쳤죠. 문화제국주의자들은 아프리카의 문화를 어떻게 봐요? 미개하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그 미개한 게 하나의 단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우수성도 있다는 거죠. 하나의 단계로 인정을 해주면 그 안에 근데 이쪽에서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으로 쳐다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당히 진보적인 학자인 헤겔 같은 경우도 역사 철학으로 하면 굉장히 유럽주의 사관에 머물러 있어요. 유럽이 중심이고 유럽을 중심으로 보는 걸 다. 그러면 전부 다 아프리카나 이런 원주민들의 삶은 야만적이야. 문명이 뒤떨어졌다.
미개와 야만에 속하는 모든 것은 흡사 열등하고 창피한 문명의 이전 단계로 이루어졌으며 오늘날의 문화 인류가 교만한 경멸로 바라볼 수 있는 반동물적인 생존을 형성하고 있었다. 반동물적이라는 건 안티가 아니라 반이죠. 한쪽. 동물하고 인간의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삶을 보고 있었다고 옛날에 학교에서. 그리스도교회의 공식적 대리인들에게 모든 원시적인 그리스도교 이전의 종교들은 단지 일련의 기다란 과오를 나타내는 것과 똑같이 검역된 많은 정치 경제학들에게 모든 원시적인 경제 문제들은 단지 유일한 진정한 경제 문제이며 이와 함께 기록된 역사와 운명이 시작된 사적 소유 제도와 착취를 발견하기 이전의 어설픈 시도일 뿐이었다. 즉 그는 모든 원시적 문화사를 배등한 인류의 중간 없는 발전 행렬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하면서 기록된 역사의 아주 짧은 기간과 비교하여 차지하는 끝없이 긴 기간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적 실존의 긴 연령에서 인류에게 만들어진 문화의 결정적인 업적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함으로써 결정적 충격을 가하였다. 이런 어떤 그 전에 학자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다른 종교들을 갖다 무시하는 거하고 똑같이 원시 꼬미 사회를 갖다가 그냥 원시 미개로 그냥 치부하고 말았는데 그렇지 않다. 여태까지 가장 역사에서 자본주의는 굉장히 짧은 기간 존재했던 거고 인류의 가장 긴 역사에서 존재했던 게 원시 공동체사라는 증거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줬겠죠. 그러니까 이 모건이 업적이 두 가지에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사적 소유제도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영국이나 모든 학자들이 어느 시대나 사적 소유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갖다가 계속 입증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해낸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게 가장 길고 오랫동안 인류에서 유지됐다는 그런 사회였다는 걸 갖다 증명했다. 그리고 모건은 처음으로 야만, 미개, 그리고 문명이라는 표시들의 긍정적인 내용을 채워넣음으로써 이 표시들을 정밀한 과학적 개념으로 만들었으며 과학적 연구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야만, 미개, 그리고 문명은 모건에게는 문화 발전의 세 기간이었으며 일정한 물질적 특성에 의해서 서로 구별되며 각각의 기간은 그 자체로 하급 단계, 중간 단계, 상급 단계로 나뉜다. 그러니까 야만도 세 단계로 나누고 미개도 세 단계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무엇을 어떤 도구를 사용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있잖아요. 잘못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불교가 잘못됐다고 욕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학자들은 저번 시간에 구체하고 추상이라는 걸 계속 얘기했죠. 뭔가 하면 사람들은 추상적이라는 건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론은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우리가 하나 이론 틀을 만들어내고 그 이론 틀을 갖고 또 다른 걸 설명해내죠. 구체적인 사실을. 그래서 학자들은 특히 막스가 했던 자본론 같은 경우 보면 막스는 어때요? 자본론에서 영국의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인 법칙을 만들어요. 그 법칙을 가지고 또 자본주의를 분석해나가요. 그러니까 구체라는 사회적 현실, 사실과 추상이라는 이론이 계속적으로 변증법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발전해나가요. 그러니까 모건이 했던 작업을 갖다가 잘못 이해를 하면은 모건이 세 단계로 세 기간으로 나누고 또 기간마다 또 단계로 나눴어. 안 맞지 않는다. 우리 러시아에서는 달랐다. 그러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러시아는 특성경으로 형성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디서 다 똑같을 수는 없죠. 왜 그런가 하면 환경이 다르고 주어진 기후 조건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는 그게 전혀 없는 데도 있고 말하자면 어디죠? 거기 뭐 스웨덴이나 또는 뭐 추운 지역에서는 촌락 공동체가 존재해서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왜 그런가 하면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생존이 가능한 형태로 제도들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들이 구분에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일정한 문화의 업적과 진보가 이용된다. 만약 오늘날 융통성 없는 아는치 않은 인간이 많은 경우에는 그 순서가 반대일 수도 있고 다른 경우에서는 자연적인 상황으로 인해 모든 단계들이 누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건이 주장한 것처럼 야만의 중간 단계가 고기잡이, 상급 단계가 활과 화살의 발명으로 시작할 수 없다는 것 등에 대해 격분할 수도 있다. 덧붙여 말하자면 만약 이 역사적 분류를 생동적이고 유연한 국비 대신에 절대적으로 타당한 도착된 도식으로서 확고한 인식의 노예 사실로 파악한다면 각각의 역사적 분류에 대해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의 어떤 노예 사실, 로자는 굉장히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 지금 만들어놓은 그 모건의 도식을 갖다가
모든 걸 설명하는 그걸로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갖고 그 안에 사슬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어떤 큰 틀을 얘기하는 거지 그 안에 들어가 그 새 사슬을 묶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처음으로 식물계의 과학적 분류를 제공한 린네이 공원처럼 모골의 첫 번째 과학적인 분리에 의하여 선사시대라는 연구를 위한 전제 조건을 창출한 획기적인 공원을 분류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 린네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식물계의 체계화를 위하여 매우 유용하지만 순전히 피상적인 특징인 식물의 생식기를 토대로 삼았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의혹 조치는 린네 자신이 잘 인식하였던 바와 같이 나중에 식물계의 발전사적 관점에서 더 생동하는 자연스러운 분류의 그 자리를 내어줘야만 하였다. 하지만 린네의 분석이 분류 방식이 처음으로 엄청난 틀을 제공한다. 그런 얘기다. 이와 반대로 모고는 자신의 분류법을 세운 기본 원리의 선택을 통하여 가장 많은 연구활동을 촉진하였다. 즉 그는 구체적으로 그의 분류의 출발점을 위한 명제를 만들었다. 즉 그때마다의 사회적 노동 방식, 생산의 모든 역사 시대의 문화의 맨 처음 시작부터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최우선으로 규정하고 그 중대한 진보 자체가 이 발전의 획기적인 역사적 사건이라는 명제가 그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사회적 노동 방식 그리고 생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사회적 노동 방식을 규정하는 건 뭐겠어요? 사회적 노동 방식 어떤 식으로 노동하는 걸 규정하는 거예요? 중요한 생산 수단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생산이나 사회적 노동 방식이 뭐예요? 임금 노동이 일반적이죠. 저쪽에서 공동을 소유하고 있으면 자기 공동권이니까 재량권으로 서로 나눠갖고 일도 하고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일을 했으면 지금 자본시장에서는 생산수단을 자본가들이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 노동은 임금을 팔아야 노동력을 팔아야 돼.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조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건이 그 책을 훨씬 먼저 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건이 막사한테 준 영향은 굉장히 두 번째, 모건의 두 번째 업적은 원시사회의 가족관계와 관련된다. 이 점에서도 그는 국제적인 조사를 통해 얻은 포괄적인 자료를 토대로 완전한 원시사회의 가장 낮은 형태로부터 현재 지배적인 일부 일처제, 즉 국가가 공증한 남자가 우월한 지위를 갖는 고정된 계획으로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가족의 발전 형태들의 순서를 처음으로 보완해냅니다. 우리가 지금도 가끔 이렇게 TV에서 보면은 저번에 본 게 아마존의 그 논문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여자가 내 두 번째 남편이 해주잖아요. 어떤 남자는 내 두 번째 부인. 그러니까 굉장히 혼합되어 있어.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모든 인류의 시작은 모계사회다. 모계사. 그러니까 집단혼이요. 집단혼에서는 왜 모계사회가 돼요? 집단혼이면 집단이 서로 이제 성관계 같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모계사회. 엄마만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적 소유자가 만들어지면서부터 뭔가 물려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남자들이 한 여자를 갖다가 너는 나하고만 잠자게 해라. 내 애인지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불란서 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유치해보는 책을 보면은 그 몸 파는 사람들 있죠. 그 몸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진보적인 여자였을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그 모계사회가 해체되는 과정 속에서 한 남자 밑에 안 들어가려고 했던 여자였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또 유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모계사회라는 거는 근데 실질적으로 모계사회는 사회재산이 어떻게 돼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계사회가 되면 뭐가 문제예요? 재산을 물려주지 못해요. 집요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여자가 아들 만났어. 물려줄 게 없죠? 그 아들이 받았어. 아들이 누구한테 물려줘? 계속 되다 보면 모계사회는 세습이라든지 사회재산이 그러니까 세습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계사회가 되면 많은 경우는 안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모계사회부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일부 일처제까지. 일부 일처제. 이거는 보통 학자지, 독일은 쯔방스예라고 그래요. 쯔방스. 강제혼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주의서 때 너랑 국가에서 공증을 하죠. 혼인했다가 오늘부터 잠자리 같이 하고 너희들 애를 낳을 수 있다. 강제혼인 말이죠.
우리나라는 아직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간통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자본주의적인 거죠.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혼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 그래요? 죄악시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 매달리는 형사처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통죄는 형사처벌까지 했잖아요. 지금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됐죠? 간통죄는 있는데 처벌 안 하는 거죠, 형사처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위원 나온 건 아니고, 그러니까 위원 의견이 5개, 저기 합헌이 4개인데요. 이게 저기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지금 검찰이 옛날 구속해서 요새 구속하진 않고 그냥 있잖아 불구속으로 해요. 근데 앞으로 불구속을 한다는 건 앞으로 그것이 저기 없어질 거라고 예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3분의 2가 넘어야지 돼요. 네, 그 3분의 2가 넘어요. 3분의 2가 안 돼가. 근데 이제 다수 의견으로 이제. 그러니까 다수 의견.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이제 뭐냐면 지금 웬만한 다 불구속을 하고 그런데 뭐냐면 지금 어떻게 나냐면 저 입법이 아마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폐기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문제가 있는 거죠. 남 사랑 문제까지 국가가 들어가고 계시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이런 말 할 때 여성협회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 또 간통죄 폐지를 반대하는 여성협회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주차를 아마 이제 두 번째 장 쓸 수 있어요. 두 번째 장. 생각해요. 물론 그 후로도 마찬가지로 모건의 가족 발전 도식에 많은 상세한 수정을 가져온 자료들이 추가로 발견돼요. 그러나 최초의 정확한 발전에 대한 착상에서 인도된 먼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인류의 가족 형태들의 단계로서 모건 체제의 기본 원리는 사회과학의 보물창고에 스스로 비하였다. 이 영역에서도 모건은 덧붙여 말하자면 분류학을 풍부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그때마다의 가족 관계와 그 관계에 유의한 친족제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천대적인 기초가 되는 생각 또한 풍부하게 하였다. 그는 우선 두드러진 사실에 주목을 기울였다. 즉 수많은 원시 종족들의 경우에 시족관계나 혈통관계, 즉 실제 가족은 사람들이 적대성을 해소하는 친족 칭후와 결코 일치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그 칭후로부터 싹트는 상호간이 의무와도 일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모건은 우선 이러한 풀기 어려운 상황을 위하여 순수한 유물론적 변주법적 설명을 발견하였다. 모건은 가족은 능동적인 요인이었으며 결코 고정되지 않았으며 사회가 낮은 단계에서 더 높은 단계로 진보하듯이 낮은 형태에서 더 높은 형태로 진보하였다. 이에 반하여 친족제도는 수동적이었으며 단지 오랜 기간에만 진보를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진보가 굉장히 늦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은 이 진보를 시간이 흐르면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가면 새로운 진보가 가족제도에서 만들어졌고 친족제도는 진보를 하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렸다. 친족제도는 가족이 발본적으로 변할 경우에만 발본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의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발전에 의해 이미 낡은 상태의 인간의 생각과 관념이 아직 오랜 동안 고착되어 있는 것처럼 이전에 이미 극복된 가족 형태와 일치하는 친족제도가 원시 종족들에게 아직 유효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겠어요? 여기서 친족제도는 가족제도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시족 공동체다 이런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가족제도가 말하자면은 일부 다부 낮춰져 이런 거를 변했지만 그 가족제도를 위해서 생각하는 시족제도 있죠. 그건 오랫동안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족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가족이 아무리 분화되고 가족이 진보를 했어도 친족제도, 친족연합이라든지 친족연합으로서의 부족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시 공동체라는 사회가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됐다는 걸 증명합니다. 세 번째, 가족관계의 발전사를 토대로 모건은 처음으로 이전의 오래된 시족연맹의 주제에 대하여 끝까지 논한 연구를 하였다. 설명한 연구겠죠. 이 시족연맹은 그리스인과 로마인, 켈트족과 게르만족,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서 존재하였으며 아직 원시적으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종족들에게서 확인된다. 그는 혈연이나 동일한 혈통에 기인하는 이 시족연맹은 한편으로는 단지 가족 발전의 높은 단계일 뿐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민들의 사회적, 삶의 토대라는 아직 근대적 의미의 국가, 즉 고정된 영토를 토대로 정치적 억압 장치가 없는 오랜 기간에서 연연을 증명하였다.
로마인이 부족이라고 부른 일정한 수의 시족연맹으로 구성된 모든 부족은 일괄적으로 그들이 소유인 자신 고유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부족에서 시족연맹은 공동으로 가게를 꾸려나가는 하나의 단위였는데 그곳에는 부자와 빈자, 게으름뱅이와 노동자, 주인과 노예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모든 공적 사안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투표와 결정에 의해서 규제되었다. 이전의 모든 종족들로부터 오늘날의 문명까지 계속 진행된 이러한 관계의 생생한 예로서 모고는 유럽인에 의한 아메리카 정복 당시에 남발하고 있었던 아메리카 인디의 우아한 조직을 상세하게 묘사하였다. 모고는 아래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모고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이민을 가거든요. 이민으로. 진짜 그 당시에 아직 존재하고 있던 그 원시 종족들 직접 보고 이제 연구를 하고 쓴 거예요. 모든 성원들은 다른 성원의 자유를 수호할 의무를 가진 자유입니다. 굉장히 재밌죠. 모든 성원들은 다른 성원의 자유를 수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유입니다. 이게 막스도 나중에 이제 그 미래의 꼬민사회에 대해서 이제 자유로운 어떤 인간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자유이었다. 개인 권리에서 동등하였으며 평화를 대표하든 전사든 어떤 종류의 특권도 요구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친족 무리들로 연결된 형제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자유, 평화, 형제애가 결코 공식으로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부족의 기본 원칙이었다. 그리고 이 부족은 전체 사회 체제의 통일치였으며 조직된 인디언 사회의 토대였다. 이는 인디언들의 경우 누구나 인정하는 불굴의 독립성과 행동의 개인적 존엄을 설명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면 막스가 얘기하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공동체에서 코뮤니즘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많은 시사점을 갖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이 갖고 있었던 것과 같이 많은 것들을 갖다가 공동으로 소유해야 한다. 그렇죠. 모건의 업적은 경제사의 인식의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는 그때까지 오직 내가 이걸 안 좋아하니까 그는 그때까지 오직 개개의 경우에만 발견되고 설명되지 않은 원칙 공인 경제를 논리적인 문화 발전과 특히 고귀한 제도의 광범위한 토대 위에 일반적인 법칙을 만든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원식 고민주의나 이렇게 분류해갖고 만들어 놓은 게 모건의 업적이지 막스의 업적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정말 마르크스가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나중에 경제학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많이 이야기가 있지만 막스의 정치 경제학이 많은 개념들을 그 전에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이리하여 원식 고민주의와 이에 조응하는 민주주의와 사회적 평등은 사회적 발전의 발상적인 입증이었다. 모든 역사적인 과거로 시야를 확장함으로써 모건은 사적 소유제, 계급지배, 남성지배, 억압국가 그리고 강제원을 가지고 있는 모든 현재 문명을 짧은 일시적인 단계로 설정하였다. 또한 현대 문명 자체가 원식 고민 사회의 해체에서 비로소 생성된 것처럼 미래에 자신의 자리에 더 높은 사회 형태가 자리를 내줘야 한다는 사실도 입증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건은 과학적 사회주의에 강력하고 새로운 버팀목을 제공하였다. 막스와 엥겔스가 자본주의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하는 여정에서 다가올 미래의 사회의 호민적 세계의 시작으로서의 불가피한 역사적 이익을 증명하여 사회주의적 전략의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토대를 제공한 반면에 모건은 호면적 민주주의적 사회가 다른 원시적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명 이전의 인간 문화사의 매우 오랜 과거를 포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막스 엥겔스의 전략에 매우 강력한 기념비적인 견본을 제공합니다. 이리하여 희미한 과거의 고귀한 관습이 미래의 혁명적 진력에 손을 내밀었고 인식계는 조화롭게 결합되었다. 아까 얘기한 인식계를 어떤 사슬구에 묶이는 게 아니라 다른 거랑 결합되어서 새로운 인식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 로자 얘기는. 그리고 이러한 전망으로부터 세계 역사의 유일한 문화이며 가장 높은 목적을 나타내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오늘날의 계급 지배와 착취의 세계가 단지 인류의 위대한 문화 진보에서 아주 작은 지나가는 단계로 나타난다. 이게 보고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굉장히 커다란 시사점을 주는 거예요. 이게 나중 되면은 이제 좀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이거를 이론적으로 이제 여러 개 적용을 시켜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구체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다큐멘터 같은 거를 보면은 저는 좀 찾아서 보는 편이거든요. 여러 군데 했잖아요.
집에 가서 보면 뭐 옛날에 무슨 북극의 눈물 이런 거 보면 북쪽의 그 유목민족들이 아직도 생존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나와요. 아마존의 눈물은 아니지 아마존 밀림 지역에 어떻게 살고 있는 그런 거 이렇게 왜 요새는 다 스마트 TV라서 왜 옛날에 한 거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 공짜 아니면 500원 이렇게 내는데 재밌어요. 이게 다 이해가 돼. 이게 더 잘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는데 굉장히 정말 어떻게 보면 빈곤 속의 풍요였다고 얘기하죠. 빈곤했죠. 빈곤했죠. 지금 풍요로 왔죠. 가치 구고 뭐든지 다 민주주의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같이 의사결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자기가 의무와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어때요? 정말 풍요 속의 빈곤이죠. 풍요롭지만 뭐 굶기도 하고 나오면 잘 먹는다 나는 뭐 풀만 먹을 수 있고 뭐 건강에 좋아서 뭐 풀만 먹는 게 아니라 고기 먹고 싶은데 풀만 먹으면 상대적인 박탈을 먹죠. 그런데 이제 미래의 자유는 이제 두 개가 합쳐진 인식을 하면 풍요 속의 풍요. 그런 식의 어떤 우리가 강제 결정을 충분히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생산 방식이 있는 것이다. 어떤 식으로 생산이 이루어졌는가. 그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모거리가. 그런데 그거를 했을 때는 왜 이게 토지 공유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겠어요. 모거리가. 그다음에 가장 지금도 자본주의에서 생산 수단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토지죠. 공장이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게 토지가 거의 생산 수단이 전부였다. 그거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적이고 상당히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살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 결혼제도에 거기에 좋은 거예요. 왜? 많은 경우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다부 다처제로 가고 보통 일부 다처제나 아니면 일처 다부제나 대부분 경제적인 그러니까 생산 방식하고 굉장히 연관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잖아요. 자본주의가 도래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결혼할 때 여자 나이가 더 많았죠. 보통 더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남자가 군대 갔다 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한참 그랬잖아요. 남자 결혼 정년기는 28, 9. 그런가 하면 대학 졸업하고 2, 3년 군대 갔다 오고 직장 잡아야지 결혼.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그런 것 같은 지배를 하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결혼을 해야 되면 나이도 그렇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쪽 원주민들은 성인이 되면 걔들이 얘기하는 성인은 굉장히 나이가 어려요. 그리고 자기가 많이 벌으면 한 명 더 데리고 와서 애 낳고 키우는 거 능력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다 축복해주고 보면은 애를 낳고 엄마가 있으면 우리는 지금 막 친척이나 가서 그렇지만 마을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돌봐주는 데 하고 산모를 그런 것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요. 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 작가들이 얘기했지만 노동자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토지가 많은 거예요. 거기서 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갖다가 탄생하고 그걸 갖다가 제대로 키워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 되면 이제 이게 저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토테이즘 같은 거 어떤 종교가 먹는 걸 시작해요. 동식물을 갖다 숭배한 게 자기한테 식량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토테이즘이나 한국의 민속 종교들은 원래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이게 내세로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죠. 현실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막 그타는 이유가 뭐예요? 천당 가려고 그타는 사람 없어요? 현실은 내가 편해요. 나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내갖고 현실을 사는 나의 삶을 갖다 편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데 그게 갑자기 내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현실적인 삶은 바뀌어.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내세의 어떤 내세에서 영생을 누린다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삶을 굉장히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가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현실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막스가 종교를 거부한 적은 없어요. 많이 잘못하는 사람은 막스가 종교를 부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부정한 적 없어요. 종교는 그냥 하나의 문화로 보니까 막스는 종교를 인정을 안 해요. 하나의 인간이 만들어낸 컬처인 거예요. 컬처.
문화생활의 한계이기 때문에 뭐 부정하고 이런 게 아닌데 나쁜 영향을 주니까는 거죠. 앞에처럼 현실을 도피하게 하고. 그래서 여기 좀 짧은데 짧다. 1시간 원래 1시간 정도로 하는 게 그 포테이션을 좀 더 얘기하고 끝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부족에서 어떤 일정한 동식물을 갖다 숭배도 하지만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부족 연맹이거나 시족이 있으면 일부 무리들을 갖다가 한 일정한 식물의 이름을 붙여요. 너는 말하자면 나는 밤나무물이야. 그럼 나는 밤나무를 관리하고 밤을 따가지고 사람들한테 먹여줄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밤만 따오는 게 아니라 밤나무가 성장하고 유지가 되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막 남획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캥거루 물이다 보면 캥거루를 갖다 잡기도 하지만 캥거루가 잘 성장하고 번식할 수 있어 도와줘요. 그래서 그 캥거루가 없어지고 도망가잖아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형태들이 이제 가끔 나타나는 게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 부여 있죠, 부여. 부여에서의 왕이 부족이나 시족의 우두머리였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임명을 했거든요. 비가 오면은 어떻게 했어요? 죽여. 네가 비를 오게 하는 우두머리인데 너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자연에 대해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동식물에 대한 숭배가 곧 먹고 사는 걸 해결한다고. 그러니까 토속신앙은 어디든지 다 있었고 그거는 실질적으로 삶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사를 지냈겠어요? 제주도 가면은 알겠지만 제주도는 제사가 똑같은 날이 많아요. 뭐 4.3도 그렇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옛날에 배 타고 바다 나가면 다 함께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막 돼지머리 놓고 제사를 지내면 산신령이 있다고 그냥 믿는 거죠. 이거 내 삶을 살려. 아, 그러면 풍랑이 안 치거든요. 그럼 그래야지 내가 어때? 나가서 고기를 잡아보겠죠. 풍랑이 언제 칠지 모르는데 나가겠어요? 제사를 지내고 나면 내가 편해지 뭐. 일상적인 삶하고 전부 다 연관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막 엄청난 뜬구름 잡는 종교가 삭치되는 거예요. 총칼을 들고 와가지고 삭치는 거예요. 민속적인 신앙은 미신이다. 포테이징은 항상 기본적이었고 지금도 뭐 종교가 우리나라 종교는 뭐 이런 얘기는 모르겠지 뭐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잖아요. 돈과 권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겠지. 그때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생산자단이 그리고 소유가 한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책임과 의무로서 자기하고 연결된 동식물을 보호할 의무, 그에 대해 식량을 갖고 오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는 게 뭔가면 여자들의 권력이 셌다고 얘기를 해요. 학자들이. 여러분가 캥거루를 잡으러 가서 캥거루를 잡아갖고 오는 말은 굉장히 드물겠죠. 그렇지만 이제 여자들은 주로 물고기라든지 열매라든지 아니면 애벌레 있죠.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항상 식량을 대는 거는 여자들이 훨씬 더 훨씬 더 뭐라 그러나 먹여 살리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추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흔적들이 보입니다. 아마존 이런 데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너무 모건의 마지막 이쪽을 보면 3번을 보면은 좀 뚜렷하게 나타나요. 우리가 이런 거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지. 몇 가지만 하고 이제 토론을 하죠 뭐. 근데 이게